파연님 안녕하세요. 파이키 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프닝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에게 보내는 백지의 초대장이다. 자, 지금 앞에 멋지게 타란티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타란티노도 오프닝을 진짜 잘 만들죠. 오늘은 이제 영화 오프닝 베스트 10이라고 한번 꼽아봤는데 21세기 한정에서, 왜냐하면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화 역사상 오프닝이 제일 유명한 게 뭘까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게 되는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현기증 이런 영화들. 네, 히치콕의. 네, 다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작들은 대부분 다 오프닝이 굉장해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프닝과 라스트 씬이 별로 안 좋은데 영화가 좋은 영화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프닝 베스트 10을 꼽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21세기로 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일단 베스트 10을 꼽았는데 너무 아까워서 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스페셜 멘션. 네, 스페셜 멘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편을 한번 제목만이라도 아까워서 혹시 찾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적어왔는데요. 그래비티, 그레이트 뷰티, 드라이브, 라라랜드, 아네트, 안티크라이스트, 왓치맨, 유전, 케빈에 대하여, 토리노의 말, 이렇게 10편이에요. 시니필드 사이에서도 많이 네. 회자가 되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면 아니 저게 빠졌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20위 안에 텐데, 안 들었단 말이야? 네, 과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10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프닝 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라는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그 우수한 타이틀 시퀀스도 한번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엔딩 타이틀 시퀀스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경우에 훌륭한 영화들은 이제 오프닝 영화 장면과 엔딩 장면이 서로 수미성관을 이루도록 되어 있죠. 조응하는. 네, 대표적으로 마더 같은 영화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어찌됐건 오프닝만 따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스트 씬하고 달리 오프닝 씬은 뭐라고 할까요? 관객 입장에서는 하나도 모른 채 그 영화를 보는 첫 번째 인상과 얼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정보 하나도 없이 이 장면들을 보셔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함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자, 무작위로 뽑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업이 업이죠. 나오는군요. 픽사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오프닝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칼이라는 아이가 있고 엘리라는 아이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 엘리라는 여자아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일드하기도 하고 막 활달하죠. 적극적이고, 오히려 남자애는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둘이 잠깐 대화를 하다가 바로 이제 카메라 결혼을. 셔터를 누르는 장면이 시작되면 그로부터 네. 4분 동안 대사 한마디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만났던 두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다 마침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혼자 남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무려 한 커플의 일생을 뭐라고 할까요? 4분 만에 압축을 한. 거의 70년을. 영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시간을 다루는 예술이고, 시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시간을 봉인한다는 말도 쓰고 압축하거나 늘리거나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이 두 부부가 살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한 60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4분에 압축하면서, 예를 들면 넥타이 매는 거 몇 번으로, 그 다음에 저금통 깨는 거 몇 번으로 순식간에 세월이 수십 년이 가는 걸 20-30년. 네, 그런 굉장하고요. 디테일들을 가만 보면 부부가 이제 작은 집을 사가지고 남자는 이제 풍선을 파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원래 부부의 그 소망은 뭔가 하면 아이를 이제 예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꿈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인 거죠. 아이를 대체하는 꿈으로서 패러다이스 폴스라는 멀리 있는 그 폭포를 가고 싶어하는 방해 것으로 폭포. 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죠? 오프닝 장면을 보다 보면. 그러면서 미래에 이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폭우 때문에 집이 훼손된다거나, 다리도 부러지고. 그렇죠. 남편이 뭐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네. 생기면 그때마다 여행 가기로 한 돈을 깨고 깨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이가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오프닝 장면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뭉클하고 굉장하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의 구름들을 보면서 아이도 꿈꾸고 폭포도 꿈꾸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보면 처음에는 엘리가 훨씬 더 잘 올라가죠. 얘가 훨씬 더 에너제틱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아내가 훨씬 더 늦게 올라가요. 힘들어서. 남편이 위해서 우두커니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아내가 알아눕는 장면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연결 같은 것은 4분 만에 정말 이렇게까지 어떤 한 커플의 꿈과 좌절과 희망과 혹은 끝에 남는 어떤 페이소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까지 뭉클하게 사로잡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파란 풍선을 들고 귀가하잖아요. 그 뒷모습으로.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정말 이 영화는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면이 아닌가? 첫 장면으로, 오프닝 장면으로. 네, 생각이 픽사뿐만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네. 노년의 나이에 서로 창문을 닦다가 눈 마주치고 풋풋하게 행복해하는 표정이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네, 정말 훌륭한 장면이고요. 이 장면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업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영화는요.
조 카나안 감독의 나크입니다. 나크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마약할 때 그 나크제예요. 아, 마약을 이제 단속하는 비밀 경찰 그런 존재를 또 나크라고 국중에서 부르기도 위장해서.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마약 조직들이 되게 이렇게 점조직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마약 중독자인 척 속이고 들어가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들 얘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경찰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훌륭한 뭐라고 할까 경찰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프닝 장면을 설명하면 오프닝 장면이 시작되자마자 한 남자가 우두커니 뭔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한참 보여주죠. 뭘 쳐다보나 했더니 이제 마약을 이제 이렇게 녹여가지고 주사기 안에 빨아들이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뭔가를 떠올리게 되면 18개월 전에 어떤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디트로이트에서 마약상을 한낮에 쫓게 되는 장면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네.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이 줄 수 있는 어떤 긴박감이나 어떤 사실감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극단을 가고 있고요. 도망가고 있는 마약상이고 쫓아가는 이 경찰인데 둘 다 사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보는 우리 관객 입장에선 헷갈려요. 네, 뭐 왜 쫓아가는지 둘 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찰과 범죄자 구분도 잘 안 되는데 범죄자가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인질로 잡고 목을 주사기로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멈칫하는 사이에 주사기를 아마도 마약이 들었겠죠. 주입을 하니까 이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데 순간적으로 쫓아가는 경찰 입장에선 쓰러진 시민을 구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범인을 잡아야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약간 고민하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포기하고 잡는 것으로 선택하죠. 그래서 계속 쫓아가게 되는데 두 번째 인질은 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응사를 하죠. 인질을 잡은 범인을 향해서. 범인을 제압하는데 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임신부가 총을 맞게 되거든요. 임신부도 더군다나 이제 만삭의 몸이었고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녀가 죽어가고 비명을 지르는데 아이는 또 무서우니까 아이대로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셔츠를 벗어서 이 임신부를 지혈을 해주죠. 지혈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경험이 많은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방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네, 거의 발작하듯이. 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발작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딱 장면이 끝나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영화의 모든 환경이 그 장면 속에 다 압축된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누군가는 또 오발로 총상을 입히기도 하고 범인도 잡아야 되고 시민도 구출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혼돈을 정말 이 마약 담당해서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들의 어떤 세계가 고스란히 압축된 것 같은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죠. 카메라도 실제 범죄 현장을 우발적으로 긴박하게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핸드헬드로 뒤에서 쫓아가면서 찍게 되는데 핸드헬드 치고도 아주 격렬하죠. 네. 어쨌건 이 영화가 나크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굉장한 사실감이거든요. 범죄 현장에 우리가 옆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행인으로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영화가 뼈로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또 무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바스터즈. 바스터즈의 첫 장면 나자마자 이 장면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챕터 1이죠. 네, 이미 이 작품은 이제 약간 고전의 반열에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은 약간 첫 장면 치고는 조금 뭐라고 할까 엄청 길잖아요. 20분짜리 장면이에요. 네. 근데 어쨌건 한 씬인 것도 맞고 한 시퀀스인 것도 맞죠. 한 1941년도쯤에 물론 이제 실제로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걸 약간 가상색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만든 거잖아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타란티노가 뭘 제일 잘하는지 사실은 그 첫 번째 장면에 다 압축이 돼 있어요. 타란티노 영화는 흔히 그렇듯이 첫 번째 영화였던 그 저수지의 개들 같은 것도 보면 갱들이 등장해서 일단 농담 따먹기 수다 이런 거를 계속 오래 얘기하죠. 대사를 잘 쓰죠. 네, 우리가 잘 쓴다고는 하지만 얼핏 들으면 이런 너절한 대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긴 대사를 농담처럼 수다처럼 하다가 갑자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터지게 되는데 폭력적인 상황은 정말 전광석화처럼 터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타란티노가 너무 사실은 영화를 잘 만드는데 이 첫 번째 20분짜리 장면을 보면 프랑스 농가의 한 농부가 있죠. 농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근처에 사이좋게 지내던 유대인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구나. 네, 근데 네 가구 중에 세 가구는 이제 발각이 돼서 나치에 의해서 처형이 됐단 말이에요. 한 가구만 행방이 모르는데 이 나치의 장교인 한스 란다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마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얻게 되죠.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독사 같은 인간은 와서 실실 웃으면서 처음에는 악수 청하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 달라 해서 우유 먹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다 갑자기 웃음 싹 거두면서 다그치기 시작하면서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이제 긴장감으로 쪼이게 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 와인을 먹지 않고 대신에 우유를 먹을지, 언제 파이프 담배를 피기 시작할지, 언제 프랑스 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다시 또 프랑스어로 바뀔지, 언제 딸들이 나가고 언제 대신 독일 병사들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리드미컬하게 영화의 장면 속에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이 장면 자체가 20분짜리가 너무 완벽한 한편의 단편 영화거든요. 이 바스터즈의 첫 번째 장면은 이견 없이 아마도 예를 들어서 나크의 첫 번째 장면 하면은 나크 어떤 영화고 그 장면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바스터즈 첫 번째 장면을 제가
얘기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지죠. 정말 뛰어난 장면이죠.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네, 다음은요. 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해프닝. 이 영화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 영화가 높게 평가를 받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M. 나이트 샤말란을 좋아해도 해프닝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끝까지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영화가 이렇게 손안에 우리가 줄 수 있을 만큼 확고하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우리가 아는 그런 영화를 편안하게 느끼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려있는 영화를 보면서 답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보신 이 영화를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기 시작하죠. 도시 전체가 전 세계로 점점 퍼져나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극 중에서는 설명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생화학 테러와 관련되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벌어지게 있다라고 극 중에서 진단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정확하게 그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제목이 해프닝이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떻게 얘기한다면 삶에서 우리가 겪는 굉장히 비극적인, 개인이건 아니면 세계 전체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왜 이 세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런 거대한 비극을 인류가 맞게 되는 건지, 개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비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한바탕의 일종의 장르적인 우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첫 번째 장면을 설명을 드린다면,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이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연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하잖아요. 농담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농담이 끝나면 뒤에 뭐가 쿵 하고 소리가 들리죠. 동료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추락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실수로.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이번엔 이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죠. 쳐다보면 그쪽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순간 다가가게 되면 카메라는 핸드헬드로 바뀌어서 보는 사람의 어떤 떨림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고, 떨어진 시체들을 보면서 동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위에서 부감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뛰어내리는 사람의 시선인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굉장히 당황할 때 카메라가 이번엔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한 명씩 툭툭툭 마치 물건처럼 떨어져 내려요. 공중을 걷기도 하고 태연하게.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참혹한 상황을 못 견딘 어떤 사람이 이게 대체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하고 위를 쳐다보면 부감으로 위를 비춰주는데 마치 사람들이 빛처럼 막 스스로가 대여섯 명이 떨어져 내리는 공사장 윗부분을 보여주게 되죠. 다섯 번째 영화. 예. 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There Will Be Blood.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도 오프닝 장면이 다 기가 막히죠. 20세기에 나온 거지만 매그놀리아 오프닝 엄청나고 부기 나이트도 엄청나거든요. 21세기에 나온 영화 중에서도 마스터 같은 영화도 오프닝이 진짜 훌륭하고요. 그래도 최고는 There Will Be Blood의 오프닝이 아닌가 싶은데, There Will Be Blood 오프닝은 거의 한 15분 가까이 돼요. 근데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어요. 드디어 찾았어, 이 대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5분 동안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영화가 시작하면 굉장히 황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산에서 혼자서 굴을 파서 은을 찾기 위해서, 은광석을 찾기 위해서 혼자 파들어가는 곡괭이질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 데이루이스죠.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약간 사이렌 소리 같은 그런 음악 같은 것이 들리게 되고, 이 남자가 15분 동안 일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혼자서 파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무른 흙을 파들어가다가 은광석으로 추정되는 어떤 바위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겠죠. 그걸 밖으로 나와서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추락해버려서 다리가 부러져요. 부러지는 상황에서 혼자 파고 있으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고, 근데 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픈데 졸도했다가 깨어나서 옆에 이 조각이 난 바위 덩어리를 보니까 은광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찾던. 그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은광석을 찾으니까 너무 좋아서 찾았다라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집념이 정말. 그러다가 이 남자가 아마도 추측컨대 그 은광석을 발견해서 번 돈으로 이번에는 석유를 파들어가기 시작하죠.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석유가 최초로 나오는 순간에 이번에는 여러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또 뭔가 기구들이 잘못되어서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밑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석유가 나올 때 그걸 맞고 죽게 되죠. 그래서 죽은 노동자, 자기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일꾼으로 부렸던 그 노동자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고아가 돼버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사업을 가족 사업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사로잡아 볼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아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이게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There Will Be Blood거든요. 다니엘 플레인뷰가 얼마나 성공에 목말라 있는 인물인지. 그렇죠.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이 장면은 사실은 그 장면이 주는 압도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장엄한 느낌까지 들어요. 한 명의 남자가 집념으로 석유를 찾든 은광석을 찾든 그렇게 곡괭이질을 하고
타들어가는 데서 보이는 어떤 숭고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이 남자가 얼마나 성공에 목이 마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결국은 다니엘 플레인뷰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이 사람의 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의 과정이고요. 이 영혼은 전락의 과정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엇갈려가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다른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슨 대부도 사실 그런 영화고요. 네, 타락하죠. 네, 뭐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성공과 영혼의 타락이 서로 반대로 가게 되는. 네. 근데 이 남자가 성공할 때마다 항상 뭔가를 파들어가다가 석유가 나오든 은광석이 나오든 항상 사고가 생기는 걸로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보여요. 앞부분에서도 은광석을 캘 때 다리가 부러지죠. 앞부분에서 역시 또 석유가 나올 때 또 다른 노동자가 죽죠. 그러다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마치 이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영혼의 결정적으로 타락할까 말까 하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타락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중간쯤에 나오는데, 그게 마침내 이 땅에서 석유를 파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다가 마침내 석유가 분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자기의 그 양아들이죠. 아들이 그 분출하는 석유와 파편과 이런 것에 맞아서 귀가 멀죠. 그리고 또 이제 몸을 다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일단 집 근처 어디 숙소 같은 데로 데려다 놔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근데 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오던 드디어 석유가 분출하니까 그 환희에 사로잡혀서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 상황에서 석유가 올라오다 보니까 불이 붙어서 막 불기둥이 치솟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남자는 너무 환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넋이나간 책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자기 아들은 저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네, 후반부에 아들이 증오를 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들을 버리고 석유 혹은 부 혹은 성공을 쫓은 거죠, 이 남자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영혼의 어떤 지점, 변곡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장면에 그대로 다 농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리가 부러졌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은광석에 기뻐하는 남자.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던 일꾼이 생명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석유가 나오는데 좋아했던 남자. 그런 남자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자기 아들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에 도취해서 그것을 보는데, 그렇게 다 보고 나면 There Will Be Blood라는 제목이 석유가 사실상 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에 관한 어떤 하나의 은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 장면은 이후에 반복되는 이 남자의 패턴이고, 이 남자한테는 항상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람이 죽는 것 같은 타락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전락의 순간이. 근데 이 남자는 전락의 순간조차 자기가 전락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시발생적으로 반대급부로 생기게 되는 성공에 도취가 되어 있죠. 이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면서 그 자체로도 정반대로 또 우리한테 약간 뭔가 숭고하면서 장엄함을 주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끔찍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왕가희 감독의 네. 무협 영화 일대종사입니다. 공포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오프닝들 다 멋있잖아요. 또 네. 일단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싶어서 보러 가기도 하고. 근데 일대종사 첫 번째 장면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실존 인물이잖아요. 연문이라는 네. 사람이죠. 네, 연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양조위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40대 중반 후반까지 사실은 쿵푸 영화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쿵푸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왕가희가 하라고 하니까 단연을 배워서 네, 4년을 배우고, 심지어는 이 영화에서 2년 반을 촬영을 했는데 앞에 2년 동안은 쿵푸 장면만 찍었대요. 그 뒤에 6개월은 감정 장면만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완성하게 된 건데, 이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빗속에서 10수대 1로 연문이 이제 대결을 해서 다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인데,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이 장면을 한 달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게 비를 인공강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 계속 뿌리죠.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또 이 쿵푸를 하게 되는 장면을 찍었으니까 배우의 고충이 아마 굉장했을 텐데, 첫 번째 장면이 본격적으로 액션이 펼쳐지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딱 뭔가 차인지 술인지 마시는 것 같은 양조위가 고개를 싹 돌리더니 멋있게 얘기하죠. 쿵푸라는 것은 말이야, 실력은 결국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수평, 하나는 수직. 영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수직으로 서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서 있는 사람만이 유일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라고 한 다음에, 내 말이 맞지 않나?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액션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인 즉슨 이 사람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증명하겠다. 몸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죠. 그 액션 장면은 실제로 이제 이 연문이 구사하는 영춘권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빠르게 타격하는 그런, 네, 상대의 힘도 막 이용하기도 하고, 네. 팔이라든지 주먹이라든지 팔꿈치를 이용해서 하는 굉장히 멋진 그런 무술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장면이 전부 다 시각적으로는 방금 전에 한 말에 은유처럼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행동들이 수직과 수평으로 등장이 되어 있어서 상대의 적들도 처음에 이제 맞춰서 싸움을 할 때는 모두 다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대결이 끝나고 나면 적들은 다 쓰러지면 수평으로 누워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수직으로 퇴장하면서 끝나고, 심지어는 이 적들 중에서도 가장 최강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은 수직으로 들어와요. 뛰어서. 공중에서
네, 들어오고 비도 생각해 보세요. 비는 수직으로 내리잖아요. 그쵸. 근데 바닥에 물은 수평으로 고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의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철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철문은 당연히 수직이죠. 네.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철문도 역시 결국 수평으로. 썰어져 수평이 되거든요. 혼자만 수직이 돼서 퇴장하니까 이 사람만 말할 자격이 있고 이 사람만 걸어나갈 자격이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에서의 수직은 사실은 이 영화의 뒷부분의 얘기하고도 그대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대종사에서는 계승의 얘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쵸. 스승을 네. 이어야죠. 스승을 이어서 계속 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술을 다음 세대가 있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계승도 수직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다루는 이 첫 번째 액션은 그 액션 자체로 너무 멋있어서 와 진짜 끝내준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이야기의 테마가 그대로 사실은 액션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요. 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가족 영화 네. 도쿄 소나타입니다. 영화 감독은 뭐 두 종류로 나뉘지 않나 싶습니다. 파야케 오신 분하고 오시지 아, 못한 그쵸, 그쵸. 예. 네, 오시지 않은 분인가 못한 분인가. 네네. 이 도쿄 소나타는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하면 일본의 뭐 최고 훌륭한 거장 중에 한 명인데 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사실은 장르적으로 본다면 호러 영화에서 워낙 빛나는 성과들을 큐어 냈잖아요. 같은? 대표적으로 뭐 큐어, 뭐 회로, 절규 이런 영화들. 근데 사실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다양한 장르들을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쿄 소나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21세기에 나온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스파이의 아내라든지 뭐 도쿄 소나타라든지 이런 작품. 가족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순간 첫 장면을 보고 내가 완전히 그 영화를 뭐라고 그럴까 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당시에 들었었고요. 첫 번째 장면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개 쇼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냥 굉장히 별로 그렇게 넓지 않은 협소한 것처럼 보이는 집안의 거실이에요. 첫 번째 쇼트가 되면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실에서 이 약간 정원 비슷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 미닫이 유리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니까 폭우와 함께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비는 아직 안 보이는데 실내 풍경만 보여주고 카메라는 천천히 좌에서 우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식탁 위에 있었던 신문지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흩날리게 되죠. 그 첫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문지가 연기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잡지도 막 파라락. 그렇죠. 잡지도 이제 파라락 하고 넘어가게 되고 카메라가 넘어가면 이번에 쇼트가 바뀌게 되고 비 오는 그 유리문이 보이게 되면 급하게 방에서 여자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을 열어뒀는데 빗물이 들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그것을 문을 닫은 다음에 걸레로 바닥을 이렇게 닦습니다. 막 닦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멈추고 나서 바깥을 보다가 문을 도로 열어요. 그 상황에서 우두커니 폭우가 쏟아지는 바로 앞에 그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 이게 첫 장면 끝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일단 시각적으로 완전히 매혹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장면이 더 멋지게 느껴지는데 말하자면 그 집 거실은 사실상 그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뭐가 자꾸 들어와요. 폭우가 들어오니까 문만 닫으면 가족의 안녕은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다르면서 어떤 자기 집안의 엉망진창인 상황, 이 집안의 어떤 골마 터진 어떤 상처 같은 것들 혹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걸레질을 하죠. 생각해보니까 이 폭우가 치고 이 집안의 엉망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문을 닫아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은 사실상 집에서부터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밖에 폭우가 아니라 사실은 안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단정하고도 아름답고도 서늘하게 찍혔어요. 쓸쓸하죠. 네,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일본 사회의 문제, 당대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미국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의 경제 문제, 뭐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겪는 어떤 한 4명의 가족 얘기인데 이 가족이 처음에는 어떤 문제로 보이냐면 아버지가 해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집에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차마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갈 데도 없는데 출근을 하잖아요. 무료급식 먹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가장의 위기를 다룬 영화처럼 보이는데 다 보고 나면 4명의 가족이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서로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각각 다 자기만의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사실상 안에서부터 붕괴된 가족인데 그 상황에서 일본 사회의 거대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그게 해고이든 뭐 나라의 외교 문제이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경제 문제이든 이런 것들이 폭우로 들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안과 바깥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그녀의 뒷모습을 통해서 일본 가족의 초상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볼 때마다 제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네, 답답해가지고. 가족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밥 먹는 장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내 가족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하니까 서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 꺼내고 이러다가 가족끼리 굉장히 불편한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4인용 식탁이 주는 그 가족의 어떤 확고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영화가 사실상 너무 잘 보여주죠. 다음은요. 네.
비고 모텐슨 주연의 폭력의 역사. 뭐 크로넨버그 영화들 훌륭한 영화 너무 많지만 이 폭력의 역사, 이스턴 프라미스 약간 2부작처럼 보이는 이 두 영화 굉장하고요. 네, 비고 모텐슨. 폭력의 역사 첫 장면은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매미 소리로 시작해요. 한여름이고 이 두 남자가 모텔에서 이제 투숙했다가 여행객인 것처럼 보이고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데 아침부터 푹푹 찌는 거예요. 두 사람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권태롭고 이런 상황에서 밖에 세워둔 차에다가 짐을 싣고 가려다 보니까 더운데 물통에 물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더 나이 든 남자가 더 어린 남자를 시키는 거죠. 안에 사무실 들어가서 정수기에서 물 좀 받아와. 그러니까 남자가 짜증도 나지만 물통을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장면을 보는데 이 남자는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모텔 안에 사무실에 이용객들이 쓸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는데 이 공중전화에 이렇게 수화기를 거는 데를 이렇게 눌러보죠. 그 다음에 밑에를 만져봐요. 왜냐하면 동전. 이 남자는 그런 걸 신경 쓰는 남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익숙했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고 옆에 있는 또 우편엽서 판매대를 한번 그냥 무심하게 번태롭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 옆으로 가면 뒷배경이 보이는데 일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총을 맞은 채 죽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 두 명은 킬러고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그 이른 아침이나 혹은 전날 밤에 이들을 다 살해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물들어 심드렁하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상황에서 정수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잘 안 나오는 물을 받고 있는데 미처 있는지도 몰랐던 굉장히 어린 그 집의 딸이 인형을 들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끔찍한 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서 울듯 말듯한 표정을 지으니까 아이 보고 조용히 하라고 쉬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총을 꺼내죠. 그리고 꺼내서 아이한테 총을 쏘는 순간 오프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프닝 장면은 가장 폭력적인 장면과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세팅 속에서 더군다나 아침 8시에 더군다나 이렇게 쨍쨍 뜨는 이런 또 어떤 대낮에 맥주 대낮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을 보면 이 폭력이 너무 기이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주는 굉장히 큰 시각적인 어떤 충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피칠갑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갱스터들의 세계를. 근데 이 장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의 폭력 혹은 이 영화의 뭐 폭력씬이나 섹스씬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상 속에서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돌출이 돼요. 주인공 자체도 그냥 굉장히 건실하게 가게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휘말리는 순간 상대를 제압하면서 이 사람이 폭력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집안에 생기는 일, 마을에 생기는 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폭력의 역사의 첫 번째 장면이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 속에서 돌출되어 있는 폭력,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펼쳐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인공의 이야기거든요. 주인공의 폭력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첫 장면이 보여주는 굉장한 어떤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인과 거리가 먼 일상이라는 점에서 로사와 교시 감독의 큐어도 떠오르네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폭력이 가장 일어날 것 같은 그럴듯한 환경에서 뭔가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을 보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돌출되어 있는 갑자기 틈입해 들어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맥락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섬뜩한 그런 오프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 영화입니다. 다 예상하셨죠? 봉준호 감독의 마더. 21세기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오프닝 최고의 장면은 좀 마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오프닝을 너무 잘 만들어요. 저는 또 한 편을 가지고 막 고민했는데 괴물이에요. 괴물 오프닝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괴물 오프닝은 사실상 3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맥팔랜드 사건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이런 그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방류하는 그런 실험실 같은 데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장면. 그 다음에 그렇게 방류하는 바람에 뭐 아마 변종이 생겨서 괴물의 어떤 작은 치어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발견돼가지고 낚시하던 사람이 쏘이는 장면. 마지막 세 번째는 폭우 속에서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다가 니네들은 못 봤냐? 라고 얘기하면서 싸늘하게 말을 하고 뛰어내리는 장면까지 3번을 연달아서 보여주면서 사실상 괴물이 시작과 성장과 탄생 그 발응을 다 보여주는 그런 3개의 장면인데 괴물도 그 3장면이 굉장하죠. 특히 이제 앞에 2장면을 보고 나서 세 번째 그 폭우 속 장면을 보다 보면 와 너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진짜 훌륭하거든요. 근데 더 훌륭한 장면이 사실은 마더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억새 풀밭 같은데 굉장히 편한 얼굴로 저 멀리서부터 오게 되는 김혜자 씨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뚝 서게 되면 어디선가 타악기 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어깨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사실 막춤이잖아요. 이병우 씨의 기타 유명한 음악에 음악 감독님. 네, 즉석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춤 동작이나 김혜자 씨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잊을 수가 없고요. 울 것 같기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부끄러운 듯 아니면 뭘 감추려는 듯 손을 들려서 이렇게 눈을 가리면 입은 또
웃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영화 그 장면이 다 끝나고 나면 마더 이렇게 제목으로 세로 제목이 뜰 때 손을 이렇게 옷섭에 자기가 손을 반쯤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오프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프닝 장면은 영화를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거잖아요. 보면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춤을 추는 건지 무슨 상황인 건지 뭘 생각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강력한 심상 같은 거, 감정 같은 것을 첫 번째 장면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주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문장 중에 문장부사라고 있잖아요. 앞에 문장부사를 어떤 것들을 두게 되면 그 문장부사가 영향력이 전체 문장에다 더 씌워지는 그런 문장부사의 역할을 하는 최상의 어떤 오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맨 뒤에 엔딩 장면까지 보고 나면 정말로 완벽하게 양쪽이 조응하는 그런 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혼자 춤을 추게 되고 뒤에는 이제 마지막에서는 같이 춤을 추게 되고 여기서는 넓은 억새밭에서 혼자 춤을 추지만 저기서는 좁은 고속버스에서 다들 같이 춤을 추고 이 춤은 사실은 오프닝 장면에서의 춤은 실제로는 벌어진 장면은 아니죠. 영화를 보다 보면 한 3분의 2 지점쯤에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냥 나오는 게 실제 사실에선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영화에선 진짜로 춤을 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프닝에선 춤을 추는 걸로 보여주니까 사실은 추지 않은 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엔딩에서는 실제로 춘 춤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엮여 있으면서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의처럼 보여요. 그 제의는 굉장히 뒤틀린 제의죠.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뒤틀린 모성을 다루는 것을 이런 두 개의 춤으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어떤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마더의 첫 번째 장면이 주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보는 제가 불안하면서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심하게 몰입하게 되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황스럽죠. 그러다가 너무 또 그 상황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춤을 춘다는 것이 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괴이하기도 했어요. 뭐 약간 어떻게 무속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고판 같은.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어쨌건 이 마더라는 장면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처음 보셨다면서요. 근데 보고 나서 너무 좋으셨다면서요. 지금 이 순간 이 10편의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마더는 정말 봉준호 감독 훌륭한 작품 너무 많지만 못 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또 역시 강력하게 추천드리게 됩니다. 네, 마지막은요.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입니다. 정말 네. 최고의 오락적 오프닝 시퀀스라고요. 뭐 다 훌륭하지만 다크나이트 첫 번째 장면 다들 사랑하시잖아요. 저 역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네. 탈을 쓰게 된 은행 강도들이 은행을 터는 그 장면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죠. 막상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그 긴박감이라는 것은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지 특별히 스피디하지도 않아요. 이 첫 번째 오프닝 장면 자체가. 근데 멀리서 이렇게 옥상 측에서 이제 카메라가 서서히 다가가다 보면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고 유리를 깬 그 사람들이 은행을 위쪽으로 침투해서 두 명이 내려오고 아래쪽으로 이제 거리에 서 있던 조커를 포함해서 픽업을 해서 사람들이 데려가서 펼쳐지게 되는 아래 위 협공을 해서 은행을 터는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범죄 영화에서 은행 터는 장면이 얼마나 많고 그다음에 은행을 털면서 시작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연출력이 정말 굉장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다크나이트 영화를 우리가 사로잡는 첫 번째 장면부터 정말 꼼짝마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장면에 담겨져 있는 숨은 함의들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가장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만들고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 6명의 은행 강도들이 서로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탈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점점점 진전되면서 은행 강도 짓이 성공하면서 암에 따라 한 명씩 서로가 서로를 죽이죠. 죽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몫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6명이 다 나누면 100만 달러를 6명이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죽고 셋이 죽으면 자기 몫은 점점점 늘어나죠. 그런 상황에서 동료를 죽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에피소드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범죄 행위에서의 이들 이 6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핵심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내 몫은 네가 망하면 내 몫은 커져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영화 전체를 본다면 조커가 주장하는 이 세계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네. 그렇다? 인간성이니 세상에는 희망이니 무엇이니 구원이니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 인간들한테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악마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커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것도 스쿨버스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데 이 장면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다크나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뒷부분에 가면 두 배를 탄 사람 사이에서 한 명은 범죄자들이 타고 있죠. 이 범죄자들은 사실상 첫 번째 6명하고 똑같은 위치인 거죠. 그 나머지에는 이제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배가 타고 있는데 양쪽에 기폭장치를 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누르느냐. 우리가 먼저 누르면 우리는 살고 저쪽은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쪽이 죽는 대가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양쪽 다 누르지 않죠. 조커가 생각했던
재밌었던 건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눌러서 이기적으로 자기는 살고 저쪽은 죽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가설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누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저쪽이 죽어서 우리가 산 게 아니라 둘 다 안 눌러서 우리 둘 다 산 거죠. 그러니까 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커가 생각했던 제로섬 게임을 넌 제로섬 게임으로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구원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면서 이 오프닝이 중요하다는 거고, 윤리학에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 뭐 거기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윤리학의 아주 오랜 테마 중에 하나가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선로에서 트롤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전차가. 근데 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치면 5명이 죽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깥에서 이 뭐라고 할까, 선로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선로를 바꾸면 이쪽으로 트롤리를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선로를 바꾸면 대신 이쪽에서 작업하던 1명이 죽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원래대로 하면 5명이 죽고, 선로를 바꾸면 1명이 죽어요. 그랬을 때 선로를 바꾸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윤리학의 문제거든요. 일부러 약간 사고 실험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로를 바꾼다라고 말하죠. 이 트롤리 실험이 워낙 유명해져서 그로부터 많은 유사 실험들이 생겨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트롤리가 달려가는데 앞에 5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가면 5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보다 보니까 그대로 두면 5명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트롤리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뚱뚱한 사람을 위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트롤리가 치여서 이 사람은 죽지만 차가 멈추게 되니까 5명은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밀 것이냐? 라는 문제죠. 놀랍게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1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 밀겠다라는 사람보다 밀지 않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 실험의 체계를 만드는데,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5명을 죽이고 혼자 사는 얘기란 말이에요. 조커 혼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장면이 굉장히 생뚱맞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대망상만은 아닌 게, 이 영화 전체적으로 굉장히 윤리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흥미롭게 강력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섬과 넌 제로섬 게임을 다루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트롤리 딜레마를 다루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첫 번째 장면이 그 장면 자체로도 우리는 매혹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도 굉장한 어떤 뿌리가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되는 거죠. 배트맨도 이 영화 시간 내내 딜레마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 계속 선택을 하게 하죠. 예를 들면 검사를 구하러 갈 것인지 자기 연인을 구하러 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 속에서 계속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게임을 제안해가지고 계속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조커가 만들어내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윤리학적인 딜레마를 계속 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건 시각적으로나 혹은 이야기를 다루는 어떤 솜씨나 거기다 파들어가는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걸 또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오프닝 장면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파이언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신 영화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화들 추천해 주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화 중에 오늘 강추드리고 싶은 건 도쿄 소나타하고 나크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영화의 질감은 정반대인데 둘 다 굉장히 강력한 인상이 남는 좋은 작품입니다. 도쿄 소나타, 나크, 두 편을 또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추천하신 두 편의 영화 나크 그리고 도쿄 소나타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원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언!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이죠.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